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지금 한참 바쁘실 텐데. 저는 아닙니다. 네. 저도 안 바빠요. 안 바빠요? 아니, 시사회가 제일 중요하죠. 네, 이것만 위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네, 오직 이걸만 위해서 살고 있죠. 그럼 계속 앞으로 그냥 매일 나올까요? 좋죠. 갑자기 눈빛이 당황했는데. 아닙니다. 네. 1초도 머뭇거림 없이.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제작진에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또 바쁘다는 얘기 하기만 해봐요. 네. 네. 자, 오늘 투표하셨어요? 저는 내일 하려고요. 아, 오늘 사전 투표가 내일까지니까요. 그렇죠. 네. 김민하 평론가는 확인할 것인데 사실 이게 뭐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막 신명 나는 선거는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선거 때는 학구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약도 좀 보고 네. 과연 이러한 공약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나아질 것인가, 우리 국가에 나아갈 길을 고민하고 이렇게 후보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엔 그런 마음이 아직 이제 열정이 좀 부족해가지고 내일 하든지 아니면 본선거일에 하든지. 난 뭐가 돼요? 징글징글하게 자기만 뭐 대한민국 최고의 유권자고. 아니 근데 마음속으로는 누구 찍을지 결정하시지 않으셨어요? 두 분 다? 김성환이죠. 네. 이런 얘기하면 오해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갑자기 공을 이상하게 던져가지고 저는 뭐 마음속에 결정했습니다만. 네, 결정하셨죠? 네. 청취자분들도 아마 대부분 마음속으로 결정하셨을 거예요. 지금 보궐선거 진행 중인 서울과 부산 시민분들도 그러실 거고요. 또 전국적으로 지금 재선이 또 치러지는 곳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곳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대부분은 마음이 결정을 하셨을 텐데 일단 아직도 변수는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투표율에 따른 변수를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날 사전투표율은 9.14%. 네. 이전 선거 때에 비해서는 꽤 높은 편이라고 또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9.14%의 투표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 분은. 2018년 7회 지방선거 때보다는 높은 투표율이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 총선거보다는 또 낮은 투표율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여당의 압승이 있었죠. 네. 그리고 지난해 총선거도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승리를 했는데 지방선거 때의 사전투표율이 20.14%였고 그리고 지난해 총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69% 한 27%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8년에 지방선거 때보다 첫째 날에 사전투표율이 높다. 이건 상당히 적극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전투표율이 과연 20%를 내일까지 포함해서 넘길 수 있느냐.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또 하나는 전체적인 투표율이 사전투표율에 곱하기 2.5를 하면 대체적으로 전체 투표율이 나와요. 그러면 20%라고 한다면은 대체로 최종 투표율은 7일까지 포함하면 50%를 살짝 넘는 정도, 그 정도가 된다고 예상한다면 중요한 건 이제 사전 투표율은 대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좀 많이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20대, 30대, 40대가 사전 투표 참여율이 의견이 높은 편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세대별 역시 투표율입니다. 이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20대, 30대의 사전 투표율도 중요할 텐데 결국은 이번 선거를 판가름 나게 하는 연령대는 50대라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50대는 참 특이한 것이 사전 투표도 하겠다, 본선거에도 투표를 하겠다. 이게 높아요. 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약간 참여 비율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번 투표율을 사전 투표만 보고 본다면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지층이 나오고 있고 또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그렇게 썩 사전 투표율만 놓고 보면 나쁜 상황은 아닌데 최종 투표율과 이 50대 투표율이 과연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지금 사전 투표율에 2.5를 곱하면 본 투표율이 대략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전체 투표율이 60.2%였는데 사전 투표율이 20.14%. 그렇죠. 네. 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 네. 작년에 치러진 건요. 본 투표율이 66.2%였는데 사전 투표율이 26.69%. 그렇죠. 대략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곱하기 거잖아요. 2.5를 해보면 네. 근데 지금 이제 사전 투표일이 이틀인데 오늘 근 한 10% 가까운 투표율이 그렇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은 또 토요일이에요. 음. 비라고 하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토요일이면 아무래도 시간이 자유로운 분이 더 많아서 투표율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20%가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또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총선, 지선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겠는데 애초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 선거를 예상할 때는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전체 투표율이 다른 선거보다 떨어질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직이 탄탄한 그런 후보가 좀 더 이제 우위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어쨌든 사전 투표율이 높고 이 투표율이 본선거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처음에 이제 이 선거에 대해서 했던 그런 분석은 사실 이제 그런 분석에 따른다면 야당 후보가 상당히 그러면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든가 이런 바람을 좀 탔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제 그런 분석만으로 이제 이 상황을 볼 거냐 그건 또 아닌 것이 어쨌든 이 사전 투표라는 건 본선거의 어쨌든 예고편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본선거의 투표율과 이 사전 투표가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 이 구조를 같이 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20대, 30대 그리고 40대가 사전 투표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지만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전에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아무래도 그 사전 투표에 나오는 층들은 여당에 좀 가까운 그러한 이제 성향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많았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뭐 분석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20, 30대가 어느 정도 이제 야당이 좀 기울어져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숫자가 일반적인 기준에서 이제 그냥 세대별로 이렇게 쭉 나온 그 숫자인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지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온 것인지에 따라서 이후의 평가는 좀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번에 또 변수라는 게 이 일종의 이제 그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라 보궐선거, 그렇죠. 재보궐선거라는 점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광역단체장의 보궐선거를 기준으로 할 때 2011년 그러니까 4.27 보궐선거 땐 47.5% 투표율이 2011년 12.6 보궐선거에는 48.6% 좀 50%가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20%를 넘는다고 하면 물론 이제 미리 선거를 당겨서 하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50%를 넘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많으면은 그거보다 더 많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두 분은 투표율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50%는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예를 들어 주신 2011년의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사전투표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 제도는 2013년에 법제가 돼서 2014년 전국 동시 선거에서 적용이 된 건 2014년 네. 제6회 지방선거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처음에는 사전투표 제도가 실시됐을 때도 한 20%까지도 안 됐어요. 한 12%. 그러니까 좀 더 본선거일에 투표를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죠. 그런 네. 이유는 일종의 투표에 대한 의무 인식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선거일 날 투표를 해야 된다는. 근데 이제 점차 해보니까 사전 투표에 대한 편의성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어디서나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선 제압의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당에서는 빨리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투표가 더 이기고 있다, 우세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선점하자. 예. 이런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투표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전체적으로 투표할 사람들의 수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제도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그러니까 실제 본선거일에 투표하는 이 일정한 비율이 사전투표로 간다고 본다면 그래서 이제 2014년 이후에 쭉 추세를 본다면 그래서 저도 사전투표율이 지금 대략 한 20% 가까이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내일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2.5를 곱하면 대략 한 50에서 55% 사이 정도 지점 50에서 55% 될 가능성이 사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전체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서울과 부산인데 오늘 보면 상당히 서울은 추세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 만큼 서울은 전체보다도 더 높게 부산보다도 더 높게 서울 지역에 사전투표율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대략적으로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뭐
여론조사 전문성 이런 걸로 어떻게 또 배 소장님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산수를 통해서 2.5를 곱하면 그 숫자가 맞을 것이다. 저도 이제 동의하면서 네. 다만 이제 투표율의 유불리의 법칙이라는 게 이제 과거와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이런 때와는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 것인가 이거 맞추기가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이번 선거는 투표율이 많으면 지금 선거의 지형상 투표율이 높으면 이제 상대적으로는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예상한 것보다 더 높아지면 사실 그것도 여당의 조직이 최대한 나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수준까지는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고 어느 수준까지는 박영선 후보가 유리하다 이 얘기하기도 사실은 상당히 어렵죠. 지금 일단 두 분은 55%를 기준으로 해서 안팎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지금 김민하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전투표 독려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오히려 사전투표가 높아지는 것을 약간 좀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높다는 얘기는 투표율이 높다는 얘기는 젊은 층이 많이 투표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독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앵글이 화난 유권자들을 빨리 나와가지고 투표를 시키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민주당은 역으로 자기 지지층이 많이 돌아선 것 같으니까 그 지지층이 나와서 투표 좀 해주십시오. 투표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또 지금 독려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이런 상황 어느 쪽이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질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번 선거는 이전에 우리가 봤던 일반적인 전국 동시선거에서의 사전투표하고는 좀 흐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민주당으로부터 이반된 그런 민심의 20대, 30대가 그러면 실제 투표장에 갔을 거냐. 이것도 저는 중요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른바 이야기하는 샤이 진보가 있거든요. 네. 막판에 읍소 전략 또 이제 사과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자성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만큼 또 이전 정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냐. 이것도 상당히 선거 막판에 또 주요하게 작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후보와 관련된 이 의혹이 좀 강하게 터져 나온 것도 지금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고 난 이유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조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거나 무응답을 보이던 이 샤이 진보는 이 사전투표를 하러 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이건 추정입니다. 어디까지나.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봤을 때 20대 60% 이상이 뭐 이건 흐름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정 조사를 겨냥한 건 아니고요. 네. 가까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보도가 많이 되는데 그러면 그게 과연 적극적으로 투표소로 갈 정도의 지지냐 아니면은 여론조사상에서 지금 여론조사는 대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전투표를 안 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 왜 사전투표율이 첫째 날에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보다 높으냐. 이제는 보수층에도 지금 김성환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전투표 독려를 통해서 간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50대 중에서 보수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미리 사전투표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면 이것만 놓고 우리가 상당히 지금 많은 질문들을 받아요. 어느 쪽에 더 유리하냐. 이게 첫째 날 가지고 유리하다 유리하지 않다 판단하기 어려운데 적어도 내일까지 포함을 해서 20%를 돌파해서 사전투표율이 거의 한 25% 가까이 간다. 네. 그러면 이건 민주당 지지층이 꽤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 가능한 건 네. 적어도 지난 총선하고 비슷한 정도의 사전투표율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동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자코 있었던 침묵하고 있었던 샤이 진보 쪽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막판 호소를 통해서 나왔을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김민하 그러니까 평론가 얼마나 기자들이 전화를 많이 하겠어요. 배 소장님한테 여론조사 네, 그렇죠.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되냐, 사전투표 어떻게 봐야 되냐,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고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안쓰럽고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만 안쓰러워요. 고민이 자기 걱정해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시사 평론가는 이제 마음대로 분석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얘기하세요. 네, 아니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은 이제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여당의 태도와 야당의 태도의 어떤 전략의 이제 방점은 좀 이제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당은 계속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샤이 진보가도 있지만 샤이 진보라는 것은 어쨌든 마음속으로는 내가 투표장에 가면 반드시 민주당을 찍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네. 그거 샤이 진보지만 냉담자도 있거든요. 마음이 이제 돌아서서 난 그냥 투표를 포기하고 싶다.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 어쨌든 투표장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사전 투표도 하라고 하고 본 투표도 하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투표를 해라. 포기하지 말고 이제 여당의 이제 어떤 전략의 방점이 찍힌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오세훈 후보는 조직력이나 이런 것에서는 여당에 이제 일정 부분 밀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보수층에는 사전 투표를 못 믿겠다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사전 투표는 여전히 못 믿겠으니 본 투표에 가서 투표를 할 것이다.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면 본 투표율이 됐는데 어떤 사정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피치 못할 일에 대해서 투표를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측은 그런 것도 사실은 뭐랄까요? 약점이나 뭐 이런 게 될 수 있다고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전 투표에 또 사활을 걸고 이것을 홍보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투표를 한 걸 보면은 오세훈 후보는 또 오늘 투표를 또 안 했죠. 대신에 이제 안철수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사람들 또 투표를 했는데 그런 걸 볼 때는 역시 투표일을 사전 투표 포함해서 본 투표까지 계속 투표를 하게 만드는 이 투표일을 이제 3일을 딱 확보를 해서 충분히 투표를 시키는 전략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 양쪽 조직이 이제 계속해서 양쪽 조직과 지지표를 다 끌어모으는 전략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고 배 소장님도 어려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그럼에도 않아요. 불구하고 네. 이제 박영선 후보는 사전 투표를 했죠. 한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이제 본 선거일 날 투표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전혀 관련된 분석 내용을 청취자분들께 전달 안 드리는 것도 우리가 또 우리로서는 또 해야 될 본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전 투표율은 계속 이제는 선거가 거듭되면서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준을 한번 참고 삼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일까지의 사전 투표율이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도 높은 25, 6% 가까이 간다. 또는 그 이상이 된다면 상당히 이건 이른바 젊은 세대 민주당 지지층들이 꽤 사전 투표에 참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다음 본선거일인데 2.5를 제가 꼽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거의 60%에 가까이 나왔다면 그때는 보수 성향의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본선거일 투표를 많이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네. 선거 여론조사에도 그렇게 응답을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투표율이 적어도 60% 가까이 된다면 그렇다면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본선거를 상당히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네. 참 그 민심을 읽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여론조사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를 하지만 실제 투표 결과하고 달리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단정적으로 표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은 좀 청취자분들께 양해 제 스스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안쓰럽습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나중에 가서 예측 잘못했다고 여론조사 전문가가 그런 네. 예측 하나 못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또 질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제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깜깜이 기간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막판 판세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뭐 아주 교과서 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두 가지죠. 지금은 우리가 도저히 이제 판세를 가늠할 길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결국 지지층이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중요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도 중요하고 또 본선거 날 투표율도 중요하겠지만 알 수가 없는 건데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얼마만큼 세대별로 나왔느냐 많이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막판 판세는 지지층들이 얼마만큼 투표소로 견인될 수 있느냐. 선거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100% 투표율을 가정하고 실시된 겁니다. 이건 실제 최종 투표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만큼 얼마만큼이나 특히 이제 여론조사 속에 숨어 있었던 중도층들의 투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던 중도층들이 과연 투표하러 나왔을까?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의 투표 비율이 중요할 것이고 투표율이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른바 치변입니다. 치변. 치변요? 네. 후보와 관련된 치명적인 변수. 치매가 아니고. 네네. 치변이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깜깜이 기간 중에 후보에 대한 가혹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뭐 어디 참석을 했느냐, 어디 갔었느냐, 안 갔었냐. 이게 사실은 마지막에 중도층을 뒤흔들 수 있거든요. 지지층들은 갑니다.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근데 이런 개인과 관련된 의혹, 관련된 또 보도 이런 데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은
결국은 중도층과 부동층이기 때문에 적어도 적게는 5%, 많게는 한 15% 보거든요. 네. 이 투표하러 가는 부동층들의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게 남아있는 변수. 하나는 투표율, 또 하나는 치변. 근데 요거를 네. 좀 더 구조화해서 좀 보자면 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지만 부산 선거시장도 그렇지만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이전 선거에 비하면. 네, 그건 뭐 지금 여론조사로 확인되고 있는 내용이긴 하니까요. 그렇죠. 네. 상당한 바람이 만들어진 상황인데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선거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누가 좋아서 지지하고 누구를 정말 저 사람을 열렬히 응원해서 그 사람을 찍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누군가가 싫어서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찍는 경우가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떨어뜨리기 위해서 원래 투표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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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의 뭐 격언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냉정히 얘기해서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는 사실 정권 심판론이라는 바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 정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 정권을 이번에는 지지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는 뭐 안 좋은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여론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결국 이 정권이 싫어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거다라고 규정을 한다면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뭐냐. 이것은 뭐 이 정권의 어떤 잘잘못이나 부족함이 분명히 있지만 과거 정권 또는 오세훈 시장이 했던 당시에 그 서울로 돌아가는 게 싫다. 그 정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뒤집어 얘기하면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한 축에 있다면 그 반대쪽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덕성에 대한 의문, 그다음에 지금 뭐 내일도 뭐 중대 결심을 뭐 한다고 하는데 박영선 후보는 네. 그 중대 결심이 뭔지는 좀 이따가 이제 뭐 물어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얼마나 과거 정권을 연상케 해서 이 갈등하고 있는 투표장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당 지지층에게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내가 투표장에 꼭 가야만 하겠다. 이 이유를 줄 수가 있느냐예요. 그래서 정권 심판이 더 큰 거냐 아니면 과거 정권과 오세훈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큰 거냐 이거에 대한 경쟁이기 때문에 며칠 안 남은 이 본투표까지 며칠 안 남은 이 상황에서도 네거티브를 얼만큼 어느 정도가 되느냐 네거티브가 이게 오히려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치변이죠. 네. 치변. 예, 지금 민주당은 인물 검증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세훈 후보와 관련돼 있는 내곡동 땅 문제 계속 제기를 해왔었잖아요. 그렇게 제기하면서 또 새로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또 반대로 또 국민의힘 쪽에서 해석하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로는 이미 정권 심판론이 거대한 쓰나미가 돼서 덮치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와 관련돼 있는 그런 사실 투기를 하지도 않았던 사안들이 결국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느냐 이걸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제 그 힘이 작동하느냐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두 후보의 유불리가 갈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죠. 일단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야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 얘기도 좀 해보죠.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판세가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흔들리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계속 지금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판세는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만 보면 확실히 국민의힘 후보 쪽이 유리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뭐 분명히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쪽도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역시 마찬가지로 후보의 자질 검증, 네거티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최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선거 판세가 좀 변동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깜깜이 기간 들어가고 난 이유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사실상 지금 후보의 판세가 서울과 부산이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네. 그리고 거의 이제 구도도 같고 사실상 이 나오고 있는 후보 간의 지지율이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도 마찬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도 부산 지역의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김영춘 후보의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또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에는 개인 후보의 평가가 아닌 거예요. 선거가 보면. 그만큼 LH 사태를 통해서
이 정권 심판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네. 쓰나미처럼 이제 밀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선거의 판세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구도, 또 하나는 이제 이슈, 또 하나는 후보인데 네. 구도가 이제 정권 심판 쪽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정권 심판이냐 안정이냐. 또 이슈는 LH 사태죠. 이 부동산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사실상 이 후보 간의 금정은 거의 되지 않는 후보의 평가가 아닌 선거가 돼버린 것이거든요. 마지막에 남는 것이 구도, 이슈, 그다음에 후보인데 이 후보와 관련해서는 구도와 이슈가 너무 크기 때문에 후보와 관련된 이슈가 먹히질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깜깜이 기간 동안에 박형준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LCT 의혹도 있고 의혹입니다. 그리고 자녀 입학 청탁과 관련된 의혹도 있고 등기 누락과 관련된 의혹이 있고 아주 최근에는 지난 선거에서 돈을 줘서 선거에 관련된 뭐 정언을 허위 정언을 하게 만들었다. 네. 이것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이건 일단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네. 근데 다른 여느 선거 때 같았으면 이런 후보의 치명적인 신상과 관련된 이른바 말씀드렸던 치변이죠. 네.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선거는 부산도 마찬가지고 깜짝 놀라는 건 부산이나 서울이나 거의 판도가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깜깜이 기간 동안에 이제 깜깜이 기간 직전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사과하고 반성을 한 건 뭐냐면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면을 전환하겠다. 그렇습니다. 땅땅 선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적어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전 정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은 했지만 적어도 차기 정권의 개혁을 계속 이어가려면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한 번만 우리를 이해하고 도와달라. 이게 이제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의 업소 전략이거든요. 네. 과연 이제 깜깜이 기간 중에 이런 전략도 지지층들을 결집시켜서 투표소로 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격차를 이제 좁히고 또 판세를 뒤집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아주 큰 이슈는 LH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하면 지금까지 여러 변수라고 할 만한 뭐 치변이라고 자꾸 용어를 쓰셔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전 선거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그럼요. 보이는데 이번 선거에는 그렇게 큰 뭐 당락을 바꿀 만큼의 큰 이슈 같아 보이진 않는데 작동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이슈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부산이 더 사실 좀 꿈쩍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어쨌든 서울은 지금 박영선 후보 측이 오세훈 후보 측의 이 의혹을 사실은 뭐랄까요? 살라미 전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출 수 있는 그러니까는 이게 처음부터 내곡동 땅 의혹이 거론되기는 했지만 이게 쪼개서 나왔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이런 거 아니냐, 여기에 땅이 있었는데 거기를 뭐 그린벨트를 풀고 거기를 택지지구로 지정한 거 아니냐 의혹으로 시작을 해서 측량을 한 거 아니냐, 이건 이제 KBS 보도로 나온 측량할 때 같이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식당에 가지 않았느냐, 네. 식당 주인도 나오고 측량 같이 한 사람도 나오고 땅 경작인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슈를 쪼개서 계속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측면이 있는데. 부산에 그거는 의혹을 쪼개서 제기했다기보다는 처음에 오세훈 후보가 해명할 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명을 됐다는 좀 거죠. 명확하게 한번 네. 딱 했으면은 그런 뒤따르는 의혹이 안 나왔을 텐데 애매모호하게 해명하거나 난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건 뭐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하는 바니까요. 오세훈 후보도 그 해명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또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혹이 뒤따르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의 의혹이 여러 개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의혹 제기가 됐다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네. 그게 이제 물론 오세훈 후보가 이제 해명을 잘못했기 때문이겠지만 그건 이제 저도 이제 다른 데서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근데 박형준 후보의 경우에는 케이스가 여러 개인 거잖아요. LCT 의혹 제기됐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등기 건물에 관한 의혹이 제기됐고 그다음에 또 뭐 이 사찰 의혹이 제기됐고 이 이명박 정권 때 그리고 이것도 최근에 말씀하신 거짓 뭐 이런 뭐 성폭행 증언 뭐 이런 거 그런 거 나오고 했지만 사실 그 전까지 여론조사 지지나 추이를 보면 사실 차이가 벌어지면 벌었지 뭐 줄어들진 않았단 말이죠. 그런 걸 볼 때 계속해서 이렇게 네거티브 이슈가 계속 나오지만 그리고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도 그게 많이 회자가 되겠지만 선거의 결과를 뒤바꿀 만큼의 결정적인 이런 뭐 타격은 되지 않을 것 같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그 분석에는 공통점이 있네요. 현재 나온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지만 그게 선거 판세를 바꿀 정도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거 하나만 좀 추가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총선 때나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보면 거의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그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60% 내외되다 보니까
여당 후보들의 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한 50%대에서 60% 가까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도 대통령 지지율을 따라가고 여당 후보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을 때도 대통령 지지율을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이제 계속 하락 추세에 있거나 아니면은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근데 또 최근 깜깜이 네. 기간에 들어오는 즈음에서는 좀 반등을 했거든요. 네. 특정 조사에서는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할 필요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해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사전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보통 사전 투표는 부부가 많이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랑 같이 투표를 했어요. 그 사전 투표 첫날 또 투표를 같이 했고요. 또 미리 투표한다고 이 언론에 다 알려졌어요. 이 행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정치죠.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부친을 대동한 것은 그동안에는 뭐 검찰총장직을 수행했던 만큼 그런 대중 앞에 뭐 투표를 하는 장면이 노출될 일은 없는 거죠. 근데 부친을 동반했다. 이게 부친이 누구라도 잘 알다시피 충청 출신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청 맹주론에 불씨를 당긴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윤석열 전 총장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실은 검찰 개혁이죠. 네. 검찰총장이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야 했는데 사실 그 임무를 역할을 다 못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벌써 이제 자기 대권 후보로도 여론조사에 포함이 돼 있는 상태지만 글쎄 그런 본인의 숙명적으로 부여된 임무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 물론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는 지지를 합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이 선거에까지 영향을 어떻게든 줄 수 있는 행보라면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일단 배우자가 아닌 것은 윤석열 전 총장도 뭐 처가가 이미지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여러 의혹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배우자를 대동하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부친을 또 이렇게 모신 것은 그 윤기중 전 교수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처가와는 달리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 분이시니까 뭐 정확히 모릅니다만.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재밌다고 생각한 것은 굳이 이렇게 사전투표를 한다고 소문을 내서 다들 카메라가 와서 찍고 기자들이 막 물어보는데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뭐 아버님을 모시고 온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났거든요. 네. 그럼 그건 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했다. 이 점이 저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법치의 화신인 윤석열도 사전투표는 믿는다. 이걸 보수층에게 메시지를 전하는과 동시에 대권주자로서 정권심판론의 의미를 더 강하게 주려는 뭐 그런 행보가 아니었을까 해석은 하는데, 물론 평론이라는 게 꿈보다 해몽인 경우도 많아가지고 본인을 한번 인터뷰하는 게 가장 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 뭐 아직 뭐 인터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언론과 짧게 뭐 응답하는 질의에 답하는 정도 국민의힘이나 수준인데. 보수층 지지를 받으면 7일 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식과 정의 얘기를 윤석열 전 총장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7일 날은 상식과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네, 뭔가 알겠습니다. 쿵짝이 맞아가고 이제 있어요.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시민의 반격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었는데 과연 그 연결 지점에 이번 사전투표가 있었는지 이건 좀 더 나중에 지켜보면 확연하게 윤곽이 드러날지 않을지 좀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뉴스의 배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